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대저 서양 학문이란 모조리 모습에 집착한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이 아무리 분화 발전한다 해도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모순과 갈등을 동반할 뿐이다. 물질 문명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번창한 이 시대에 사람들의 심성은 더욱 각박해지고 조급해지고 갈증에 타는 것은 이러한 서양 문명의 불완전과 자체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서양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모순과 갈등이 극에 달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전환이 일어나며 근본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대전환은 대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질과 정신을 같이 알아야 비로소 완전한 문명이 된다. 물질과 정신 중에서도 정신이 주인이고 물질이 종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물질에 치우친 서양 문명이 인류를 지배하면서 인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오늘의 인류 문명이요 우리의 현실이다. 의학과 의술도 바로 그러하다. 서양 의술은 오감, 특히 시각에 의지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다 보니 존재의 실상을 대부분 놓쳐버렸다. 대체 이 막막하고 신묘한 우주와 인간 존재 가운데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오감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단 말인가. 아니다. 오감은 도구에 불과할 뿐 그 도구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있다. 그 주체는 정신이요 지혜요 우주와 인간의 근본 성품 자리이며 본래의 자리이다. 그 근본 주체는 오감을 통하여 작용하기도 하지만 오감을 초월하여 홀로 자존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이다. 그러므로 그 주체는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체를 움직이는 근본 원인이다. 그 근본 원인에서 삼라만상이 전개되어 현상으로 나타나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치를 놓치면 질병의 원인도 치료 방법도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그 보이지 않는 근본 자리를 꿈에도 모르는 서양의학이 질병을 제대로 고쳐내지 못하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결과물이다. 근본 원리를 모르고 대증요법에 치우치다 보니 증상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곧 치료술이 되었다. 증상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증상을 적군으로 보고 이를 공격하여 죽여 없애는 방법을 치료법으로 하는 마치 전투와 같은 공격적 의술이 되어버렸다. 약물, 방사선 등의 광선과 전자파 조사, 수술 등의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치료 방법의 전부이다. 대단히 공격적이고 따라서 효과와 함께 심한 부작용을 수반하거나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효과가 있더라도 증상만 제거되었을 뿐 병의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 병이 생긴 원인을 자연스럽게 제거하여 간편하게 근본적으로 병을 고치는 방법은 거의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사실은 제 어린 시절이 아토피였고 그때 당시에 아토피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심의 한 중심부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문명병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는 말 자체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야릇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라는 이 말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책 제목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료 쪽에 유명한 그 박사들 있잖아요. 무슨 박사 뭐 하버드 의과대학 졸업한 박사 뭐 공학 박사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약품 제약회사에서 그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리조트 그런 호화로운 그 리조트에 딱 그 박사들을 모아놓고서 최대한 일반인들에게 위압감을 조성시켜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름, 병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박사가 그 가족들 일가 그 가족들을 즐겁게 놀리고 그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이 병명을 듣고서 기겁하고 몰라 포기하고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병을 그 의뢰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그 이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루게릭도 그렇고요. 또 뭐가 있나요? 난치병 환자들 이름. 그런 모든 그 병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말하자면 제약회사와 박사들의 콜라보죠, 콜라보. 이 콜라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한데 어쨌든 그런 결과값으로 이름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병명 중에 정말 가와사키라는 병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큰아이가 시골에서 그 흙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농약 잔류를 건드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 가와사키라는 그 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상황이 이제 봉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주대학교 뭐 소아과 전문의라는 여성이었는데 그 양반도 정말 재밌었던 게 제가 그거를 다음 카페인가 카카오 스토리인가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제 우리 남편이 지방의 그 친구가 지방 의사였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 병증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 이거 뭔 거 같냐 그랬더니 그 가와사키 같은데 요 한마디 요거를 들은 거예요. 그 의사가 강수정 씨나 그랬을 거예요. 아주대 지금도 있을 텐데 그 양반이 그거를 말하자면 눈치껏 컨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뭐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서 그렇다 막 이런 진단을 내리다가 가와사키네요.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거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주대를 한 그 큰아이 임신하기 전에 그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고통, 몸살 막 그 이상의 엄청난 고통을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땐 인턴 같아. 인턴이 그 석션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냥 그 음식 찌꺼기가 그 수술한 부위에 분명히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청 죽었다 살아난 중고생을 했는데 그 아이 출산하기 전에 혹시나 그 사랑니가 또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걸 발치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는 혹시 몰라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야, 우리 애들은 정말 의사시키면 안 되겠다. 너무 있죠? 그 눈이 동태 눈이에요. 딱 동태 눈. 그냥 완전히.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그 내 자식이 의사였으면 하는 부모들이 계신가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진짜 본인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병원이 없어도 충분히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뭐죠? 병원은 느는데 왜 환자는 줄어들지 않느냐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그거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원장담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자식들 그 의사를 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 그 부모들을 보면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사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후광을 말하자면 나 이렇게 자식 키웠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식을 그런 진짜 막말로 지옥 같은 그런 곳에 자식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섬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다니면서 와, 우리 애는 절대로, 우리 애들은 의사시키지 않겠다. 물론 자기가 정말 나는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의미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터치는 안 되겠지만 강제로는 절대로 시키진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안 시켰어요. 학원도 안 보내고 그냥 오로지 그 몸을 단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 태권도, 발레, 뭐 피아노 이런 거 했는데 중간에 다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었겠죠.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을 좀 훌륭한 선생님을 못 만났거나.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습을 하는 선생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박사 이상의 학위를 딴 박사 이상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 그 아기들을 그 지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인스트럭션이라고 하잖아요. 끌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피아노 첼은 뭐 40, 첼은을 넘어서 뭐 40, 뭐 친 사람들이 이렇게 교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역량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학습에 부진함을 느끼는 그 어린 청소년들 내지는 어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분들은 박사급 되는 굉장히 그쪽에 그 정열을 쏟은 분들이 그 바로 그 투입돼 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내재된 잠재력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포텐셜이라고 하잖아요. 가능성. 그 내재된 가능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피아노 기술적인 면만 연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깊이가 있어요.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는 분들이 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기술적인 면에만 그 겨우 마스터 된 사람들이 애기들 대상으로 피아노를 가르친답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웠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이런 학원을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하디 흔한 주산 학원도 못 다녀봤어요. 물론 우리 남편은 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건 꿈도 못 꿨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래도 위 언니 오빠들은 뭐 유치원도 다녀보고 뭐 학원도 다녀보고 다 다녔는데 저만 유독 학원의 문턱을 드나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가 반년을 살아보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뒤늦은 나이에 그런 지적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게 된다는 거,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등 떠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배우다 보면 그것이 학습 능률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생산해 낼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은 뒤늦게 침뜸을 공부하게 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정말 이거는 내 거다, 내 길이다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느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언제나 매일 봐도 이게 질리지 않다는 거,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아래턱이 잇몸이 뭔가 좀 이상이 염증이 온 것 같다.
음식을 씹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침뜸을 합니다. 저는 침을 해요. 그러면 그게 한 반나절 지나면 거짓말처럼 그게 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는데 이게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더 정말 경이로운 거는 이렇게 지금 그 황종국 선생님 전 판사셨던 분이시죠.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이 책을 보면서 더 공고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이 길을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다라는 거를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요즘 들어서 강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인문학을 좀 많이는 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어렸을 때 꿈은 그거였어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서 그 속에서 제가 책을 읽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인문학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지만 저는 요즘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다독할 때 3다 중에 다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다독이라는 게 많을 다자잖아요. 많이 읽는다는 표현을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또 편식은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한 권 읽은 사람이 마치 다 읽은 거 모든 책을 다 읽은 것처럼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뭐라 그러지? 빠질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쉽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좀 이렇게 소설이 별로 어렸을 때는 소설 잘못 읽어가지고 제가 소설을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방학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테스를 읽었는데 막 읽으면서 가슴이 막 조이는 거예요.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래가지고 제가 문학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감성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발달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거를 내려놨었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바이오 텔라그라피라는 책인가 있을 거예요. 이제 책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제 도닥여주는 그런 책인데 책에서 책을 소개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보면서 이제 책을 조금씩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읽게 됐는데 제가 중요한 건 다독.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책, 뭐 수필, 소설, 시, 뭐 의학계통, 뭐 자연계계통, 생물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 뭐 철학서부터 시작해서 그 망라한 모든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내가 꽂힌 책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거. 그럼 어느 순간 그것을 내가 득도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읽는 거, 다양한 책을 읽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내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무릎을 칠 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역시 순간순간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배워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핵포인트, 키포인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인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당연히 모를 거예요. 저는 인생 반을 살아서 겨우 이거를 터득했는데 지금 이제 겨우 10세, 20세, 30세 알까요? 40세? 알까요? 지금 50세도 방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호기심 있는 거를 해보고 힘들고 이렇게 에너지가 안 간다. 열정이 안 간다. 그럼 접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일단은 해보시는 게 자신의 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양한 경험은 축복의 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여건이 안 되면 도서관에 가셔서 일단은 책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최고의 경험이라고 보거든요. 뭐 직접 경험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뭐 코로나로, 물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니까, 그럴 때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일 수 있고, 또 그 도서관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 동아리 활동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을 또 끄집어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